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일 야근에 시달린 한 남자가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의 발이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거실 바닥에는 며칠은 묵힌 것 같은 배달 음식 그릇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분리수거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한쪽 구석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를 가득 채운 설거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소파 위에서 아내는 입을 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입가에 흐르는 침까지 그대로 둔 채로 말이죠.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평범한 맞벌이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첫째와 둘째를 낳을 때마다 아내는 1년씩의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들은 따로 봐주시는 분과 시댁 어른들의 손길로 자라났고 부부는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출퇴근으로 힘들어하기 시작한 건 둘째가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이 넘는 통근길, 지하철에서 시달리는 멀미, 거기에 누적된 피로까지 아내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지는 걸 본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강요가 아닌 진심 어린 배려였고 아내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결정이 가정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바로 이 결정이 한 가정의 모든 균형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로 돌아선 뒤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이나 되니 외벌이로는 빠듯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야근을 자처하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썼습니다. 집안 살림은 자연스럽게 아내의 몫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합의한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청소하는 신용이라도 했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손에서 모든 살림을 놓아버린 겁니다. 아침 식사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사치가 되었고 출근하는 남편을 향한 인사도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한 끼는 없었습니다. 어쩌다 차려져 있는 날에도 그것은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 한 그릇, 구워놓은 햄 몇 조각,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식사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안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종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흔적이 거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음식물이 말라붙은 그릇들은 며칠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늘 산을 이루었고 분리수거는 단 한 번도 제때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진짜로 무너진 건 자신이 겪는 불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두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점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대신 아이들은 직접 라면을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날에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삼각김밥 하나를 사들고 와 허기를 달랬습니다. 회사에 있는 아빠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게 없다는 어린 자녀의 짧은 문자 한 줄.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남편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점점 더 처참해졌습니다. 깨끗한 속옷과 양말이 준비되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옷차림은 누가 봐도 돌보는 사람 없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부모가 2명이나 있는 집의 아이들이
마치 거리에서 자란 듯한 모습으로 학교에 가는 현실. 남편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적어도 아이들 끼니만큼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이런 방식이 오히려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교육법이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그 나이에 결혼도 했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가정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던 그 시기, 남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관문 앞에 쌓이기 시작한 택배 상자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상자가 도착했고 그중 일부는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종일 홈쇼핑 채널을 보며 끊임없이 주문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외벌이 가정의 재정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듯 충동적인 소비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며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산후우울증이 뒤늦게 찾아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함께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혹은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화를 폭발시키며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엄마에게 모성애가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 엄마라는 역할에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아내의 변화가 보이지 않자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기로 결심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는 그의 두 번째 출근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입고 갈 옷을 세탁하고 건조하고 다리고 산처럼 쌓인 설거지를 처리하고 종일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거실을 치우고 나면 시계는 어느새 새벽 2,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며칠도 아닌 몇 달 그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장 역할을, 집에서는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모두 도맡은 남자.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단순히 살림을 안 한다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는 가정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는 진지한 자리. 그리고 만약 그 대화로도 변화가 없다면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이 살림에 능해야 한다거나 모든 엄마가 모성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를 돌보는 일이 힘들다면 일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어린 손, 삼각김밥으로 채우는 허기,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학교로 향하는 작은 뒷모습? 그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말입니다.